자, 오늘은 컴과 산업기사 예제 얘를 모델링하고 경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보시면은 110에 60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110에 60으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원점은 왼쪽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캠 X8 버전 실행을 시켜서요. 자, 화면이 떠 있는데요. F9 버튼을 눌러서 좌표계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F9를 눌렀는데 안 보이네. 네,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Alt F9를 눌러서 축 표시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어딨니? 네, 이렇게 보이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도형 정보 치수 스케일이 있어요. 이건 한 20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전으로 되어 있네요. Alt 1 눌러서 평면으로 하고요. 이 정도 해놓고요. 지금 가운데 버튼이요 회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그 화면 설정에서 가운데 버튼을 이동 기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미터 단위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설정이 우측 하단에는 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시작 종료해 보시면 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할 거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것은 그 인치 단위계 같아요. 이 밑에 있는 게 미터 단위계 같거든요. 미터 단위계 같고 그 다음에 미터 단위계로 하게 되면 다시 설정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설정에서 마캠 X 컴피그라고 되어 있는 X면은 인치 단위계네요. XM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 종료해서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맞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MCAM X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미리 단위계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마캠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치 단위계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이름이 미터계로 되어 있어서 좀 혼돈이 되는데요. .m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시 설정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 설정이 인치 단위계로 되어 있네요. 미터 단위계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니까 색깔이랑 다 바뀌네요. 이게 설정이 미터 단위계로 되어 있나 보네요. 자, 화면 설정에 들어가서 이동으로 되어 있고요. 원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작 종료에서 밀링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마캠 xm.config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이 확인하고요.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네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지? 다시 또 밝아지네요. 얘를 실행하면 어두워지고 얘를 끄면 밝아지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뭔가가 자동으로 되어 있나?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마우스 됐고 마캠을 지금 실행을 하는데 그 가속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밝기
어, 자, 이건 좀 나중에 보죠. 일단은 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요즘 가속기 그래픽 카드에 보면, 이제 그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가속기 성능을 최대로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는 자동으로 설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 거 모니터에서는 왁캠을 실행하면 어두워져요, 화면이.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은 110에 60.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에서 x값을 110, y값을 60으로 하겠습니다. 자, 선의 굵기를 약간 두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확인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고요. 치수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60에 11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치수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옵셋을 7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옵셋부터 해보죠. 자,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옵셋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찍고 오른쪽 찍으면 되겠죠? 확인해서 7만큼 옵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이거는 23, 25, 48을 더하면 되겠네요. 23, 25, 48. 자, 그러면 옵셋에서 여기에다가 23, 25, 48 23 플러스 25 플러스 48 96이 되네요. 그러면 96만큼 하겠다. 얼핏 보기에 간격이 똑같은 것 같네요.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4라고 하는 게 있어요. 44. 44가 있는데 22만큼 옵셋 하면 되겠네요. 가운데다가 선을 그려 놓고요. 자, 옵셋 기능에서 22만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곽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4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40 있는데 R40이 7만큼 옵셋한 이거에 접하는 형태로 접번호를 그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이 여기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R값이 4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번호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접번호 그리기 한 요소에 접하는 거 첫 번째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R값은 4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접할 대상, 접점 찍어주시고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럼 이게 그려졌죠.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이 대상이 이쪽으로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트림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장하실 수가 있겠고, 대충 한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R40짜리를 만들었어요. 40짜리. 자, 일단 여기서 자,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됐고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R3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 얘도 직선은 그려 놓은 상태죠. 그러면 R30으로 접하는 접번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번호 그리기에서요. 접할 대상, 접점 선택하시고 R값은 3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장하시고 대충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는 R30, 얘는 R4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이쪽 부분은 44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4가 맞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2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만큼 옵셋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0만큼 옵셋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 잘리는 거죠. 그래서 트림에서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필요 없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R250짜리 얘를 그리시면 돼요. 두 점을 지나고 R 값을 알고 있는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5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선택하시고 R 값을 250 여기와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R 값을 25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곽 형상, 기본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치수를 다시 한번 뽑아 보면, 자, 치수를 뽑을 때요, 치수 색깔이 이 형상 색깔하고 똑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설정에 가서 설정을 좀 바꿀 텐데, 이 CAD 설정에서 자동 저장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에서요, 도면 요소는 색깔을 좀 달리 주겠습니다. 도면 요소의 색깔은 회색으로 할 거고요. 색깔은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굵기는 가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해놓은 이유는 치수를 표시할 때 치수가 기존에 있는 도형 색깔하고 똑같아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면을 확인을 해서 치수가 맞는 걸 보고요.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 형상을 가지고 돌출을 해야 되는데요. 돌출을 하실 때 이 경사값을 가지고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측으로 10도만큼 경사지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딱히 표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양쪽이 2로 돼 있으니까 양쪽이 10도 경사로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7도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도 경사로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은 양쪽은 7도 경사로 면 경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사값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하는 거리 값은 여기 28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은 밑에서부터 28이니까 한 1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이면은 20, 한 25 정도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요. 솔리드에서 돌출. 자, 체인은 얘로 선택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요. 돌출 거리는 25. 자, 그 다음에 경사값을 줘야 되는데, 경사값은 보시면은 여기 어드밴스라고 하는 베이직 어드밴스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 드라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사값은 10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 주어지거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자, 얘가 경사가 몇 도가 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면을 찍으면 그 면의 경사값이 뜨는데 안 보이네요. 다시 측정해서 다이나믹 선택하시고요. 다이나믹에서 엣지는 끄고요. 면만 활성화 시켜 놓고 면을 찍으면 지금 각도가 10도라고 뜨나요? 여기 보면 각도가 떠 있죠. 노말 방향, 이게 이제 Z축 방향이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면을 찍었는데 그 면의 경사값이 10도다 이렇게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찍어 볼까요? 여기도 다이나믹으로 찍었을 때 얘도 10도로 나오죠. 10도. 이 면의 경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 볼까요? 여기도 10도죠. 여기도 10도로 나오죠. 그래서 10도로 전체적으로 면 경사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때 그 옆에 있는 부분은 경사값이 10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게 이거였나? 경사가 97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7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반대쪽 면은 솔리드에서 보시면 드라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드라프트는 면경사를 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이때 돌출한 형상에 대해서 면경사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시면 여기 드라프트 투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리드 작업을 한 형상에 대해서 면경사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그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경사값을 7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게 되면 면 경사가 7도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찍었을 때 이게 7도로 보이죠. 여기도 7도로 보이는 걸 7도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면 경사가 제대로 됐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형상을 만들었고요. 자, 얘를 윗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R20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200. 자, 얘가 R 값이 2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옵셋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솔리드의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솔리드를 트림을 할 거거든요. 근데 솔리드를 곡면으로 트림할 건데 그 곡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수액 곡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할 건데요. 세로 방향 형상이 가로 방향 형상을 따라가는 형태, 그걸 만들 건데, 일단은 R200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방향 경로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액 곡면에서 옆에 보시면은 이 R 값이 있어요. 80이라고. 이 8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로 방향 형상, 따라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이라고 하는 원호가 R200을 따라가면서 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지금 경로 R200짜리 얘를 그려야 돼요. 근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 보니까 조건이 뭐가 있나 보는데, 일단은 딱히 이 조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5라고 하는 값,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5만큼 떨어진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그 수평선과 여기 접점, 이 접하는 위치가 여기 R값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5라고 하는 값이 있죠.
55면은 지금 이 값의 반절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고, 이게 x값이죠. x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접하는 위치는 15에서 접한다. 그리고 r값은 200이다. 그렇죠. 일단 55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접점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접점. 어디에서 접하는지 접점을 결정을 하겠고, 접할 대상은 15라고 하는 수평선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 이쪽에서 바라보고 대상을 그려야 되겠죠. 수평선을 15인 수평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을 바꾸려면 작업 평면 바꾸는 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작업 평면과 공구 평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보통은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는 없어져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정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원래 이 색깔이 갈색이었는데 이게 하늘 색깔로 바뀌어요. 평면을 바꾸게 되면. 물론 이거는 F9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도형이 그려지는 부분, 그려지는 면이 이 절삭 깊이값, Z값이거든요. 근데 Z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면에 그려지는지 잘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게 그리드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는 Alt-G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리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리드 표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한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좀 밝은 색깔로 할게요. 밝은 색깔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그리드인데 너무 큰가? 좀 줄이겠습니다. 다시 화면에서 그리드 설정에 들어가서 50 정도로만 하죠. 50에 얘도 10mm 정도 할까요? 너무 촘촘해서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가 도형을 그릴 때 현재 이 그리드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도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바꿔놨는데 이 Z값이 여기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에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면에. 그래서 Z값을 바꾸겠습니다. Z값은 Y값이 이 값이 60이거든요. 60의 반절이니까 30이거든요. 30인데 이게 Z가 0이고 이쪽 방향이 플러스 값이고요.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으로 이 값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작업 평면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마이너스 30으로 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작업 평면이 이 도형의 가운데 위치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로 해놓고 도형을 스케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어요. 3차원에서는 평면을 잡고 그 다음에 도형이 스케치되는 그 Z값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좌표의 작업 평면이 정의가 된 상태고요. 자, 이 상태 스케치를 할 건데요. 정면 보기를 그래픽 뷰를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케치 하는데 쉐이딩이 아닌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S가 되겠고요. 어디서 여기 아이콘 있을 텐데 지금 안 보이니까 Alt 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5인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점선 그리기에서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그려주시고 Y값은 15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15인 수평선을 그렸고요. 여기 55라는 값이 있죠. 얘는 수직선 그리기 체크하시고 55라고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이 이 교차점인 접원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원호 그리기에서요. 자, 지금 리본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본바의 크기를, 개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얘를 20개로 할게요. 자, 접원호 그리기에서요. 접할 대상, 그리고 접점. 자, 접점은 중간점이 아니라 교차점으로 됐을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값은 원하는 형태를 일단 선택하시고 R값은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림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얘를 이만큼 솔리드보다 좀 크게, 솔리드보다 영역이 크게 늘려주시고요. 여기도 너무 크지 않게 좀 잘라주시고, 자, 이런 형태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R이 200이죠. R이 200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5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얘와 얘는 색깔을 좀 속성을 바꿀까요? 속성이 안 뜨네.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 도형을 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저장했다가 다시 이 파일을 공유 폴더에다 넣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혹시 안 되신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자,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지금 약간 돌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베이스 이거하고만 Alt E 히든이죠. Alt E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이게 한 것은 세로 방향 형상의 크기, 어떤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걸 보이게 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그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 80짜리 얘를 그리려고 해요. 자, 얘가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곡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R80짜리 80짜리가 여기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 평면이 우측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되어 있죠.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을 우측면 바꾸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Z값을 여기 끝점을 지나게, 이 끝점을 지나는 위치에 Z값이 위치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 평면을 여기에 있는 그리드 표시를 여기에 올 수 있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여기 끝점을 찍어 주시면 이 끝점 위치로 그리드가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끝에 그리드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R80짜리 원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면이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이 Z값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작업에 따라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80짜리 원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릴 때는 점각도 스케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원호 그리기에서 점각도 스케치. 점각도 스케치는 중심점의 위치를 찍고요. 그리고 시작 부분의 각도, 끝나는 부분의 각도, 그 다음에 원호의 반경값 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자, 중심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Y축 방향으로 밑으로 80만큼 떨어진 위치에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hift 버튼을 눌러서 증분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고 증분값은 Y축 마이너스 8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원호의 센터가 80만큼 밑에 있으면 그 원호가 이 점을 지나게 하면 R값이 8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호의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 원호의 끝나는 위치는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반전을 눌러서 반대 원호 형상이 표현되도록 해 주시고요. R값은 8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원호가 이 끝점을 지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수로 파악을 해보면 얘는 80짜리 원호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 대상을 저장을 해서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공유 폴더에다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못하신 분은 이 파일 갖다가 따라 하시고요. 자, 이제 등각 보기 입체 형태로 보기를 하시고요.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얘와 얘만 Alt1을 두 번 눌러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세로 방향 형상이 가로 방향 형상을 따라가면서 곡면을 만들 거예요. 수액 곡면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그리기 곡면 수액 곡면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곡면의 형태는 첫 번째 평행 이동 형태를 취해 주세요. 평행 이동 형태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금 세로 방향 윤곽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대상을 따라갈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때 이 세로 방향은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로. 자, 그러면 세로 방향 형상 찍어 주시고요. 세로 방향 형상이 또 있으면 선택을 하란 얘기고요. 선택할 게 없다 라고 하시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 방향은 얘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때 방향을 잘 보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게. 여기가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선택을 했으면 또 다른 가로 방향 윤곽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선택이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Alt-S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곡면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보시면 Alt-S 해서 렌더링을 꺼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로 방향 형상이 그대로 평행하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형태, 어디를 절단을 하더라도 R80이 항상 나올 수 있게, 이게 평행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 형태를 회전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R값 잘랐을 때 R값이 정확히 80이 나오지만 여기를 잘랐을 때는 R값이 80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이동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모양이 R값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동일한 R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평행 형태로 해주시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각 보기 했을 때 Alt S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Alt 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든. 자, 그러면 이 솔리드를 이 서페이스로 잘라내면 되거든요. 자, 잘라내면 되는데 현재 자르지 말고요. 도면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기존의 서페이스를 옵셋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 수액 곡면으로 곡면을 만들었는데 그 곡면을 4만큼 옵셋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이 솔리드를 트림을 한번 하고 그 다음 2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모양. 그래서 이 부분에 R값, 이 부분에 지금 면하고 이 면하고는 4만큼 옵셋한 곡면이 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곡면을 옵셋 곡면으로 또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곡면을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양은 4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곡면에 보시면 옵셋 곡면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2D 형상도 옵셋 기능이 있었죠. 윤곽 옵셋, 그냥 옵셋 기능이 있었는데 서페이스도 옵셋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셋 곡면을 체크하시고요. 옵셋할 곡면을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고요. 자, 그러면 방향이 지금 위로 옵셋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간격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만약에 방향이 이게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 사이클이 있고 단일 방향 전환이 있는데요. 단일 방향 전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방향을 전환할 곡면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있는 곡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건가? 이동한 대상이네요. 이동한 대상을 클릭해 주시면 원래 있던 대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위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가게 해 두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했어요. 옵셋 곡면을. 자, 그러면 이 옵셋한 곡면을 가지고 이 솔리드를 먼저 트림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먼저 트림해서 이쪽 부분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있는 곡면을 가지고 솔리드를 2등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이 솔리드를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트림. 자, 트림을 하는데 평면으로 트림을 할 건지 또는 서페이스나 시트 바디를 가지고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서페이스를 가지고 트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할 바디를 선택하시오. 솔리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리드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트림할 곡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곡면은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래 부분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위에 부분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리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버스 올, 리버스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선택을 해서 위에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현재 그 창이 사라지는 거고요. 적용을 누르면 현재 작업한 거는 유지가 되고 새로운 작업을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트림할 바디는 얘로 선택을 하고요. 트림할 곡면은 아래에 있는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는데 위에 부분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때는 두 개 다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분할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스플리트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시면 솔리드가 사라지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분할이 돼서 남아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서페이스들은 삭제를 하시면 안 돼요.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대상은 삭제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삭제가 아니라 숨김창으로 숨겨놓고 그냥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 체크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솔리드를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파란 색깔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밑에 부분은 잠시 숨겨놓고 위에 부분을 이 부분을 보이게 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 모양을 가지고 트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그려서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얘와 베이스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 Alt 2를 누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25에 23에 7이니까 그러면은 55 가운데 위치네요. 여기다가 작업 평면이 평면이고요. Z값은 한 30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3D를 2D로 놓을게요. 이게 2D, 그 다음에 30. 여기서 이제 Z값을 2D로 놓은 것과 3D로 놓은 것의 차이점은 내가 그리려고 할 때 마우스가 어떤 선택한 포인트의 Z값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3D 형태가 되겠고요. 그걸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되고 Z값은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D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평면에다가 Z가 30인 평면에다가 대상을 그릴 거니까 2D로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하다가 어떤 포인트가 선택이 되면 그 포인트의 Z값에서 그려질 수 있거든요. 3D로 했을 때는. 자, 그래서 2D로 놓고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가운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55에서 그리겠다. 자, 이렇게 그려 놓고요. 얘를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 형태 그리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라는 데인데
25라는 값에다가 R값이 8이니까 25 플러스 8 그러면 8, 9, 10 그러면 3이 되겠고 33이 되겠죠. 너비가 33 그리고 높이는 8이니까 16이 되겠죠. 33에 16 그러면 얘를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얘가 33 얘가 16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시는데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이 자동으로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연장을 해 주시고요.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R5가 있네요. 여기다가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보시면 얘는 이만큼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를 이 컵으로 지금 잘라내야 되는데요.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솔리드를 선으로는 자를 수는 없고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대상을 닫힌 형태로 만들어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자를 수도 있는데요. 자, 서페이스 만들어서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기에서 보시면 곡면에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래프트. 자, 드래프트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쭉 펼치는 형태로 이제 곡면을 만드는 건데요. 드래프트 곡면을 선택하시고 대상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한 5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드래프트 곡면입니다. 드래프트 곡면으로 아랫방향으로. 자, 이때 작업 평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 평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업 평면의 Z축 방향으로 드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면이 만들어졌는데 자, 언두 하겠습니다. 언두. 자, 이때 지금 보면 이 대상이 지금 별개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리드나 곡면을 생성할 때 대상 커브가 각각으로 되어 있으면 생성되는 대상도 각각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대상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면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플라인 형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보시면 커브가 아니고 스플라인에서 보시면 커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을 체인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아까처럼 드래프트 곡면을 생성하시면 이제는 하나의 곡면으로 생성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곡면을 가지고 이 솔리드를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트림에서
서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트림을 하겠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솔리드를 선택, 곡면 선택, 스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플리트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해서 반대쪽이 남게 해 두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E를 해 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솔리드와 아래에 있는 솔리드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는 것은 솔리드에 보시면 불리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체크를 해서 타겟이 이제 메인이거든요. 메인을 아래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툴을 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메인의 속성으로 툴 솔리드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add, remove, common이라고 되어 있는데 add는 두 개를 합치는 거고요. remove는 타겟에서 툴 바디를 빼는 거고요. common은 타겟과 툴 바디가 서로 교차되는 부위만 남기겠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add로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하나의 솔리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무엇을 할 건가 보면 일단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이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건 이제 구 형상인데 솔리드에서 구를 생성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구의 그 위치 좌표를 한번 가늠을 해 보면요. 일단은 X좌표는 여기까지의 X좌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Y좌표는 가운데 이 부분이니까 30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X좌표는 여기 있고 Z좌표는 28이니까 28에서 R8을 빼면 센터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18에서 8을 빼니까 Z값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9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5라는 값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x-25 z10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기에서 9 그리기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솔리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솔리드 이걸 곡면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솔리드로 체크를 해 주시고 9의 반경은 8, 그 다음에 각도는 360도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9 형상이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얘를 할 거고 여기다가 8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8. 자, 8을 입력을 했어요. 자, 어디에다가 생성할 거냐? 여기 중간점. 이 중간점을 클릭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제 2D가 되어 있는데요. 2D로도 될 것 같긴 한데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 자, X 마이너스 25 X 마이너스 25 그리고 Z로 10 하고 엔터. 지금 작업 평면이 맞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엉뚱하게 움직이네요. 지금 Y 값을 제가 빠뜨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Z 값이 너무 높은데요. 자, 다시 한번 포인트 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준점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체크하시고, 여기 30이라는 위치가 있어서 그런구나. 자, 이거를 3D로 놓겠습니다. 3D. 아까 30이라는 높이가 있어서 30에서 10을 더해서 40 위치에 그려졌네요. 이게 3D로 놓고 이 포인트를 찍어서 증분점으로 다시 x-25 z1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왜 그랬냐면 이게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포인트를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30만큼 여기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0만큼 높이에서 9가 그려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타겟과 새로 생긴 툴을 합쳐야 되겠죠. 불리언 기능을 이용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불리언 타겟 툴 확인 add 형상 결합 확인 클릭을 했을 때 다 선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나? 이제 필렛 기능을 하시면 되겠어요. 필렛을 주는데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는 2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바닥 부분은 1로 되어 있고요. 1.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여기는 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는 2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하고 3인분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솔리드에서 필렛 단일 반지름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엣지 부분만 선택되게 솔리드 셀렉션 선택 기능을 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엣지 부분만 선택되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솔리드의 면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솔리드의 바디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솔리드에 보이지 않는 반대면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현재 이거는 최종적으로 전에 선택했던 것을 다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검증 기능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 번 더 검증 물어보는 과정이고, 이건 선택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로 해놓고 여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두 군데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R값은 5로 하겠습니다. 5. 자, 그럼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R값 5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은 R3으로 하겠습니다.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얘는 3으로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지금 베이스 바닥 부분이 없네요. 바닥 부분 10mm 바닥 부분을 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돌출, 자, 베이스 부분 바닥 부분 체인을 선택하시고요. 경사값은 끄시고 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바디로 하시면 새로운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컷 바디로 하게 되면 기존에는 솔리드에서 커팅하는 거고, 애드 보스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하고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드 보스를 선택을 해서 기존에 있는 솔리드와 한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드 보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 선택을 했을 때 전체가 다 선택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블랭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사용한 대상은 함부로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솔리드 트리 구조에서 문제 요소로 발생이 합니다. 자, 그래서 반전해서 블랭크 해주세요. 블랭크. 화면에서 안 보이게. 그래서 현재 화면에는 솔리드 형상만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Alt G 그리드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표시를 끄겠습니다. 이렇게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죠. 자동 배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솔리드 필렛 R2로 필렛을 줘야 되는 부위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다 2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에서 필렛, 단일 반지름 필렛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위에 부분을 연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필렛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연속해서 따라가려고 했더니 탄젠트 형태가 아닌 부위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먼저 필렛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필렛을 주게 되면 이 부분도 이렇게 필렛이 되니까 지금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이 면의 엣지 부분들을 다 필렛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면 선택으로 바꾸고요. 자, 이 면을 찍어서 이 면의 엣지 부분을 다 필렛을 주겠다 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엣지로 여기도 같이 선택을 할까? 같이 선택이 되네요. 해 보겠습니다. 확인. 근데 R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R2로 여기가 좀 이런 형태로 돼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위가 여기 이 부위를 참고해서 필렛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면을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R2로 필렛을 줘야 되는 부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한꺼번에 그 필렛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메뉴가 뭐냐면 접하는 형태를 연결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propagate along tangent x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접한다는 얘기고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같이 연결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 부분 1R 부위만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필렛에서 엣지로 해놓고요. 여기 하나를 엣지 부분을 면을 끄시고 엣지 부분만 선택하시고 얘를 1로 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모델링 작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NC 데이터 절삭 지시서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리스트를 보니까 황삭을 할 때는 12파이짜리 평을 사용하고 정삭을 할 때는 4보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잔삭 처리를 할 때는 2파이짜리 보를 사용하세요. 회전수 조건 들어가 있고요. 이송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임량 1의 절임량이죠. 그 다음에 그 정삭 가공 여유를 0.5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잔삭 제거를 할 때는 펜슬 가공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작업 지시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NC 데이터의 시작 부분은 두 개의 블럭은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따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01M06 이제 이거는 1번 황삭공구, T02M06 정삭, T03M06 잔삭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공작물의 베이스는 10mm 바이스의 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외하고 그 윗부분에만 NC 데이터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NC 데이터가 밑에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상면에 대해서 10mm 높은 곳부터 경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같이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 원점 위치는 50만큼 안전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소재는 120에 세로가 80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100, 이건 좀 소재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이즈는 모델링 영상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삭 작업을 먼저 공구를 생성하고 해볼까요? 자, 마캠에서 이제 가공 경로를 생성해야 되니까 오퍼레이션 작업 관리자가 필요하겠네요. 뷰에서 Alt O 누르거나 여기 이 공구 목록 표시 체크해서 작업 관리자를 보이게 하고요. 현재 지금 기계 타입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머신 형태에서 밀링으로 기계 타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고요.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공구 관리자에 들어가서 자, 공구 3개의 공구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구는 12파이짜리 평이죠. 자, 거르기에 들어가서 선택 취소, 평엔드밀 12짜리 거르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공구가 그 공구 리스트에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구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 선택하고 위에 화살표 클릭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공구는 1번이라고 하는 공구 번호가 할당이 돼야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서 여기를 1번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송 속도가 100에 1400 100에 14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100, 그 다음에 스핀들은 1400. 자, 얘네들도 다 100으로 하겠습니다. 딱히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자, 이건 복귀하는 거거든요. 복귀하는 것은 한 20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마침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구는 4볼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를 누른 다음에 볼앤드밀 선택하시고 4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4볼이 선택이 되어 있고 얘를 클릭하든지 또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공구를 더블 클릭을 해서 공구 번호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0에 90으로 하겠습니다. 90, 1800, 여기도 90으로 하고요. 얘는 2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침 하고요. 그 다음 3번 공구는 2볼입니다. 2볼
2로 해주시고요.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공구 번호를 3번 3700에 80으로 해주시고요. 80 3700 2000 마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공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를 다 생성을 했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공 경로 관리자에서 속성에서 파일에 들어가 볼까요? 파일. 자, 속성을 보면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손댈 건 없을 것 같고요. 공구 설정 가겠습니다. 공구 설정. 자, 공구 설정에서는 프로그램 그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0610. 프로그램 번호는 4자리 숫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송 속도 적용 방법은 공구 조건을 사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공구를 생성할 때 공구마다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를 넣었었죠. 그 값으로 출력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리 공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로 설정 가겠습니다. 자, 제로 설정에서 전체 솔리드를 체크하시면 소재 크기를 인식을 하는데요. 이때 그 윗 상단의 값이 약간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면도 절삭 가공한 면이 나올 수 있도록 28.33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8, 29, 30 30으로 하겠습니다. 30 30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20이 돼야 되겠죠? 20. 현재 여기 위치는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작물의 가운데 가장 상단 위치에 절대 좌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위치에 절대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신 센터에서 세팅을 하실 때 3차원 형상을 할 때는 소재 여기 한번 터치하고 여기 한번 터치하고 가운데 위치를 잡죠. 여기 터치하고 이쪽에 터치하고 가운데 위치를 잡죠. 그리고 제로 상단은 위에서 터치를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여기다 잡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통상 가운데로 잡아서 만약에 여기다 잡고 싶다 그러면 워크, 옵셋에서 워크에 가서 옮기면 되죠. 쉬프트 값을 일로 옮기고 일로 옮겨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가운데로 잡는 게 일반적으로 3차원 작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공구를 갖다 놓고 우리가 워크에 가서 만약에 G54다 그러면 G54의 X좌표, Y좌표, Z좌표 위치에 가서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X 이대로 한다면 55 측정, 매저 하면 되겠죠.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Y 30 매저,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Z 20 매저 하게 되면 현재 이 제로 설정한 거하고 동일하게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이걸 표시해 준 거예요. 쉽게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두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로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이게 그러면 재료가 60에 110에 30짜리 재료를 받았을 때 네. 그냥 그 맨
밑에 XY를 딱 갖다 붙이고 놓고는 측정을 지금 55 측정, 30 측정, 이렇게 20 측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작물을 우리가 세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여기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터치하고, 그 다음에 Z축 터치하고 해서 이쪽 모서리에다 보통 원점을 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내가 터치할 때 가령 오차가 100분의 5 오차가 나요. 그러면 한쪽만 터치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터치했을 경우에는 터치할 때 오차가 난 것이 양쪽으로 오차가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터치하고 여기도 터치했을 때 가운데 값은 양쪽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물론 여기다 하고 나서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좌표를 실행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이 좌표는 공작물의 가운데 상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다가 원점을 잡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바꿔놓고 전체 솔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X형, Y형으로 바뀌죠. 아까는 여기였기 때문에 X가 55, Y가 30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갖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이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공구를 갖다 놓고 세팅할 때 X형 측정, Y형 측정, Z 얼마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기 값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00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뀐 걸 확인하시고 여기를 30으로 하시고 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재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눈에 잘 안 띄네요. 그래서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색상에서 공작물의 색깔을 좀 잘 띌 수 있는 색깔로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면 보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위에가 살을 좀 여분을 남기는 이유는 정삭을 할 때 공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이게 가공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하면 가공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크게 준 겁니다. 한 2mm 정도 크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황삭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12파이짜리 평행도미를 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됐나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포켓 가공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요.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솔리드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특정한 면만 따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솔리드 선택, 얘를 클릭을 해서 특정한 면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솔리드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솔리드를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됐으면 엔터 완료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툴 패스가 생성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툴 패스는 지금 이렇게 이 소재가 있는 영역에서만 필요하죠. 이 바깥에서 굳이 툴 패스가 생성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 솔리드 엣지, 이 엣지를 체인처럼 선처럼 선택을 해서 영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눌러서요. 현재 이 상태는 여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형태고요. 와이어프레임은 옆에 있는 솔리드 체인을 선택을 해서 솔리드의 엣지를 선처럼 체인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루프 형태,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엣지 부분을 체인처럼 선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면 부분은 끄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단과 루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인처럼 연결해서 선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엣지 부분이 선택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체인, 이 영역 안에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진입점은 딱히 선택할 필요 없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뭘로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12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절삭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이 조건이 아까 우리가 공구 생성할 때 사용했던 조건하고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공면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면 조건에서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진입 높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전 높이는 공구가 최초의 공구를 체인지하고 들어갈 때, 그리고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복귀할 때 거쳐가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속 높이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할 때 떠서 이동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속 높이, 얘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작물의 최대 높이보다 높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작물의 최대 높이가 우리가 아까 20 정도 했었거든요. 18점 얼마 했었으니까. 그래서 2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증분으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해서 정값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속 높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가장 높아 보이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17.9 이렇게 나오죠. 이 값보다 좀 넉넉하게 한 25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로 줄 때와 증분으로 줬을 때는 이 증분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진입 높이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냥 25로 통일해서 25로 고정하겠습니다. 자, 진입 높이는 증분으로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번 절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삭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통상 증분으로 5를 줍니다. 5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가공 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가공 여유는 황삭 작업에서 정삭을 할 때 절삭할 그 여유량을 남기는 건데요. 이 값은 여기에 보시면 0.5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0.5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공구 중심 영역은 아까 우리가 경로가 생성될 영역을 솔리드 체인으로 엣지 부분을 선택을 했죠. 자, 그 솔리드 체인의 경로가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경로가 이 바깥으로 나가게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선까지만 경로를 생성하는 거고요. 내측으로 하게 되면 안쪽으로 공구의 반경만큼 안쪽에서만 경로가 생성되는 거고, 외측으로 선택하면 공구 반경만큼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황삭 조건, 가공 공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을 3차원 작업을 할 때는 그 면을 잘게 쪼개서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만큼 정밀하게 계산을 할 거냐인데, 이 공차값은 황삭 가공 여유, 이 여유값의 반절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0.1로 줍니다. 황삭할 때는. 아까처럼 100분의 2로 되어 있으면 0.1보다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0.1을 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0.1이라고 하는 것은 0.1만큼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0.1만큼 더 가공을 할 수 있고 공작물을 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값을 0.5로 줬기 때문에
0.5에서 0.1만큼 더 과절삭이 된다 하더라도 0.4 정도의 여유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모델링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차값을 0.1 정도로 준 거예요. 그 다음 최대 Z 절삭 간격은 지시서에 보니까 6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6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 부분을 체크하는데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되도록이면 Z축 진입을 하도록 하겠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만약에 안쪽에서 작업한다는 얘기는 공구가 내려오면서 그 공구의 밑날이 먹는 거거든요. 밑날. 우리가 엔드밀 같은 경우도 밑에 날이 있는 게 있지만 날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커터 같은 경우도 팁이 여기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수직으로 꽂아버리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깥에서 들어와서 옆으로 측면으로 들어오면서 절삭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바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을 했을 때는 외곽에서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안쪽을 작업할 때는 돌면서 들어갈 수 있게 헬리컬 기능을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외측에서 진입이 될 수 있는 부위는 이 기능으로 진입을 하되, 외측에서 진입을 못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헬리컬 형태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체크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체크하시고요. 진입 헬릭스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헬리컬 원형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최소 반경은 10, 최대 반경은 45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퍼센트는 공구의 직경에 대해서 10%, 공구의 직경에 대해서 45%입니다. 자, 헬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나선식인데, 공구 경로가 공구 직경의 45%면 얘가 돌아갈 때 그 헬리컬의 크기가 본인의 크기보다 작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운데 미저석분이 남지 않습니다. 자, Z 간격은 1, XY 간격은 1, 그리고 진입 각도는 3. 뭐 이렇게 기본값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조건으로 경로를 진입을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실패 시에만 적용하겠다 윤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윤곽 형태로 간다는 얘기는 아주 좁은 구간에서 이 R값으로 돌지 못하는 구간, 근데 보통은 1.2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윤곽으로 돌래 말래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윤곽에서 최소 길이는 윤곽의 크기를 얘기한 겁니다. 경로의 크기. 이거는 가장 작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모두 실패했을 때 윤곽으로도 못 돌고 헬릭스로도 못 돌 때는 어떻게? 다음 영역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작업하지 않겠다. 왜? 그 부분은 뭔가가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그 영역은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패할 때는 영역을 도형으로 저장해서 표시하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입할 때는 Z축 이송 속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다음 깊이 제한은 통상 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0. 그리고 평면 구간 자동 인식 체크. 깊이 가공할 때 평면 구간도 인식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0.5만큼 여유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폭격 가공 조건에서는 일정한 오버랩을 체크하시고 간격은 50%. 그리고 내측에서 외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서 시작하면 밑날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측에서 외측은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얘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플레이를 눌러서
작업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약간 이제 미적사 때문에 높죠. 실제 작업했을 때는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지나 플라스틱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 무리가 가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황삭은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지금 일단은 컴퓨터응용 가공 산업기사 그 형태대로 한다면 평행 가공 형태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산업기사 그 시험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자,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선택한 거를 또 선택할 경우에는 최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리본바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최종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에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했던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선택하시면 동일하게 또 선택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4볼로 하겠습니다. 곡면 조건에서는 이게 이제 정삭 작업이다 보니까 가공 여유는 0으로 하는 게 맞고요. 여기 안전 높이 부분이 체크 안 되어 있는데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서 50으로 주겠습니다. 황삭에서도 안전 높이를 50으로 줬었죠. 자, 이속 높이 이것도 절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공구 중심 영역은 굳이 특정한 부분만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행 정삭 조건에서는 가공 공차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공차가 딱히 지정된 건 아니고요. 간격은 1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로. 얘가 아까 12파이였을 때 우리가 50% 줬으니까 6이 되는데 얘 5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바꾸겠습니다. 1로 바꾸고, 자, 일단은 정삭 얘는 간격을 1로 하겠다 해주시고요. 각도는 통상 45도로 합니다.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좀 넓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 너무 쫌쫌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험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주신 거고요. 준 거고, 이 황삭에서 아까 조건에서 간격을 저희가 6을 줬는데요. 5로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작업이 됐다는 얘기죠. 미적사 때문에 많은데 실제 채점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 정도의 오차는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건 없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건을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미적삭된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워크피스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베리파이에서 여기 검증 X하고 Y, 그 다음에 Y하고 Z가 있는데 Y하고 Z라고 해놓고 이 평면을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미적삭된 부위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코너 부위가 미적삭된 부위가 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현재 사용하는 공구에 비해서 코너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펜슬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펜슬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정삭, 펜슬 가공 체크. 순서가 3차원은 비슷비슷해요. 자, 드라이브 대상 곡면 선택하시고요. 확인. 자, 여기에서 선택할 거
특별히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2볼 선택해 주시고요. 공면 조건에서는 안전 높이 이것도 체크. 이속 높이 이것도 절대로 체크. 가공 여유는 0. 똑같죠? 지금 하는 것이 전에 했던 작업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슬 가공 조건에서는 공차 그대로 주시고요. 자, 여기서 깊이 제한만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가 생성되는 깊이를 제한을 두는 건데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펜슬 가공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됐죠. 자, 절삭하는 부위를 색깔별로 보겠다 체크를 해서 색깔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워크피스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과절삭이 되거나 그러면 빨간 색깔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과절삭된 부위는 보이지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